오늘 무섭죠? 투기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뉴스들이 거의 공포 수준으로 도배했는데 지난 2017년 준공된 서울 성북구 보문 파크뷰 자이 지금 50% 폭락해갖고 지금 뭐 연말 되니까 마구 던지지 말라고. 이게 작년에 11억에 거래됐대요. 지금 50% 가까이 폭락을 해서 거의 뭐 도배인데 연말 지금 분위기가 그냥 뭐 지금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들은 오늘 롯데그룹에서 35세 이상 대규모 사직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대규모로 오늘 사직서를 유통업계가 드디어 대규모 감원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없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뉴스나 찾아볼 수는 없어요. 거의 다 삭제했고 지금 올라왔던 글들도 지금 롯데 35세 이상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 35세 직원도 희망퇴직 명당에 얼마? 35살 이후부터 희망퇴직. 지금 이게 유통업계는 고용이 크기 때문에 자르면 몇만 명 규모입니다. 옛날 카트라고 옛날에 이거 비정규직 만들고 그럴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숫자를 자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35세 이상 희망퇴직 받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나가예요. 다나가. 뭐라고? 다나가. 지금 제가 다나가 사태 벌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그 사태가 벌어지는데 언론에서 안 나와요. 롯데 전업계가 지금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신세계도 나오겠죠, 있으면은. 이러면.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컬처윅스 3년차 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3년차 이상. 24개월 주고 나가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차 이상. 지금 이게 이제 건설업계도 이제는 다 지금 좀 있으면은 12월 25일인가? 그거 지나면 이제 그때 시작할 건데, 아니, 블라인드에 아까 롯데 직원 올라왔거든. 다 사라졌어요, 지금. 어떡해요. 올랐는데, 롯데홈쇼핑은 근속연수 5년 만 45세 직원. 그나마. 롯데컬처윅스는 10년 차. 재취업 지원금은 2천에서 5천만 원 주신답니다. 이거 몇만 명 짤 텐데, 쿠팡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에 다 밀려갖고, 지금 다 내보내야 된답니다. 지금, 아마존, 알리, 쿠팡 다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IMF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지 않으니까, 자기가 겪지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지금 느끼는 겁니다. 키드랑 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메일로 자료들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간 앱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 앱진에서 2023년 월간 앱진 신용등급 분포 상황, 업다운 라시오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어서 지금 신용이 올라가는 기업, 신용이 내려가는 기업 이런 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되어 있고 변동 리스크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부정적도 있고 안정적도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 거죠. 채권이라도. 그리고 지금 11월 30일 기준 부정적으로 등급이 내린 거 하나 토탈에너지, 대상,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 롯데건설, SG에너지, KDB 생명보험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네거티브로 내리고 있는 거 기업들. 주식이나 채권 하시는 분들 이거 할 수 있죠. 부정적으로 지금 등급을 내린 거 이거를 월별로 이거를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기업평가에서. 그래서 지금 요걸 다 할 수 있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기업들,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등급이 긍정적으로 조정되는 기업들 딱 알 수 있죠. 요거는 A 등급이지만 지금 그럼 B-인데 안 좋은 기업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지? 바로 저축은행, OK저축은행, BBB 플러스로 부정적 등급으로 네거티브로 바뀐 기업들 지금 전망이 한 단계씩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저축, OK저축, 키움예스, 저축은행, SL중앙, 웰컴저축은행, BBB는 A캐피탈, JTBC, 홈플러스. 그리고 BBB- 이때 여기부터는 이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요 이하부터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언론에 안 나와 있어도 부정적 이 BBB에서 더 내려가는 기업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 자, 일단은 DYD 주 한창이 B-입니다. 거기 사실상 벽산 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쪽에서 언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원시스, 남신약품, 세아 ICT 엔테크 주,
HLB 생명과학, 제이스코 홀딩스. 지금 채권 중에 8%짜리가 있어요. 삼성증권 들어가면. 어디 지금 그런데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그 이름이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어디야? HLB 생명과학. 여기 투자하시는 분이 채권 좋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한국 기업 평가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이 상향으로 돌아선 기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51, GSPS, DGB 캐피탈. 그러니까 여러분들 DGB 캐피탈 나와갖고 인기 없으면은 채권이나 주식 사셔야 되겠죠. 7,500원이래. 냉큼 사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FNI, N캐피탈. 그 다음에 HD 현대엘렉트릭,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하나 호텔 앤 리조트도 지금 등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지 빌리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대형주가 드디어 긍정평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긍정. 이거 포지티브로 바뀌었고, 네거티브로 바뀐 회사니까. 이 중에서 요거는 정말 위험하다. 따라해봐. 요거는 정말 위험하다. 보이시지? 뉴스에 나오는 순간, 뉴스가 혹시 뜨면은, 그래서 채권, 특히 지금 채권 시장이 좋으니까, 알짜배기들, 신용등급 오른 채권들하고, 신용등급이 내린 채권들이 있으면, 네거티브 바뀐 거 있으면은,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긍정적으로 바뀌면, 부정이 바뀌면, 여기 지금 2억 찍었다고 지금 한강다리 가시는 분 얘기고요. 2억 했는데 지금 200만원씩 2억 대출받아서, 1억 6천 대출받아서 200만원씩 갚고 있더라고, 영끌. 여기 다 돈 벌었다는 얘기인데, 나온 얘기 2억 다 청산됐다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작년에 집 들어가고 올해 집 투기하라고 들어갔던 사람들, 끝난 거지, 인생. 자산에 대해서는 부채가 있으면 안 돼요. 변동금리 5.5% 한 달 원금 빼고 이자만 600만원. 다 빚 얘기예요, 지금. 헤어질 각오하고 빚 높였는데 쓰레기라고 버림받고 있어요. 다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27살에 빚 1억, 그냥 죽고 싶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냥 죽고 싶다. 미친놈이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회생 고민 중에 자살할 거 고민된다. 근데 자살하면 남은 가 부담해야 될 빚이라도 갚고 죽는 게 맞겠지? 32살에 빚 5천 후기. 지금 난립니다, 그냥. 난 흑수저 애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요즘 흑수저 새끼들 특히. 야, 반말할게. 야, 니네 새끼들아, 살아가는데 기댈 데 없으면 이 새끼야. 돈이라도 모아야지, 씨발, 그게 기댈 수 있는 거지. 백이 있고, 뭐, 줄도 없고, 부모도, 그러면, 돈이라도 모아야지, 새끼야. 자격증이 따고. 그래, 안 그래? 빚내는 게 아니고, 빚내갖고, 씨발, 죽고 싶다. 야, 다 죽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올라와, 지금. 흑수저 새끼가, 저축도 안 하면 미래가 어디 있냐? 1억 2천, 3천 모았는데 캐피탈이고 17.5% 지랄이고 220만원씩 나가더라고, 이자만. 그거 여러분 배당 받는 거야. 100만 원은. 여러분 돈 100만 원 배당 나오는 거야, 저거. 세상 어디 기댈 데 없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돈이라도 모아, 새끼야. 얼마 안 돼. 그래, 모아, 그냥. 미친 척하고. 이 꼬라지가 좋냐,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와갖고? 와이프한테 빚 오픈했다. 5,900이고. 배달 뛰자 그러고. 좋냐 이게? 뒤지고 싶다. 누가 해주면 안 되겠니? 누가 갚아줘, 자본주의 새끼야. 빚 2억 달성. 30대 빚 2억 8천. 10년 전 빚. 하루 연체됐어요. 죽는 끝난 거야, 인생. 하루 연체돼도. 전화 계속 옵니다. 내일까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뭐. 고객님 문자 계속 오고, 손 드들들 떨리고. 안 겪어봤지? 지금부터 지금 다 겪고 있어. 어때? 맛이 어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씨발, 인생 밑바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흑수저 애들. 세상 기댈 데 없으면은 저축을 해야지, 새끼야. 어떻게 해야 돼? 저축을 해야지.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기댈 데 없는 흑수저면 저축을 해야지. 세상 기댈 데도 없는데 저축 안 하는 그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빚까지 내고. 에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애들 얼마나 안 줄 알아? 헉거리다가, 저러다가, 공사 현장 가고. 에휴, 나중에 그 돈을 한다 포커 뛰고, 더 나락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내가 틀렸다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 씨발 진정성 갖고 얘기했는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나와요. 누가 진실한지. 근데 그때는 늦은 거지. 너 세상 나가서 부모공활 기댈 데 없으면 저축이라도 해, 새끼야. 예, 안녕하세요. 예. 매일 불안한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하시거나 뭐 하는데 참 도움이 될 텐데 일단은 좀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30년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래요. 지금 내용은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조 원인 영향 대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한다고 나옵니다. 네, 잃어버린 30년에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초저출산 원인은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래요. 일단은 여기에 뭐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여성하고 남성하고 분리시킬 남자가 잠재적인 뭐 가해자, 성범죄자 이런 식으로 여성부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온갖 이수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다 대체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범죄자인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8년도 이후의 세대는 결혼을 아예 극단적으로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 내용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사태보다 지금 98년생 이후는 더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화종을 유지하는데 자기의 사고방식을 사회에 이입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나와서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태는 이 공화종의 역사에 크나큰 우려와 근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지금 20, 30대는 헤어진 연인들을 강간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고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발하고 돈을 뜯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보세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 여성 카페에 가보세요. 오늘 헤어진 남자친구를 강간죄로 고발했어요. 6년을 사귀었습니다. 5년을 사귀었습니다. 이 새끼가 결혼을 안 해주네요. 나 하나 물어볼게. 이수정 씨부터 시작해갖고 뿌띠분들한테 너 같으면은 저런 여자애들 니네 집안에 네 자식 새끼의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겠냐? 대책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언론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뻔뻔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감투를 주는 문화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연구하신 분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정말 실력 있고 조용히 학자적으로 공부하시고 대책을 만드는 분들은 지금 출세를 못하고 뼈빠지 일만 하고 TV에서 온갖 헛소리나 대안 없는 개소리 떠는 사람들은 지금 온갖 사회 영향력을 갖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아무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책은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데 저출산 고령화라는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대로 그대로 소화합니다. 이유는 지금 20, 30대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비정규직에 집값은 너무 높고 결혼하더라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장과 분배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은 고령화됐을 때 또한 극단적인 빈곤층이다.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극단적인 빈곤층입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인구 고령화, 빈곤, 초저출산의 이유가 뭐냐? 가진 새끼들만 뻔뻔한 인간들만 다 갖고 나머지는 개돼지란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그럼 어떤 착취에서 불안을 느껴? 고용불안, 피 빨아먹고 버리기, 주거불안, 전세금이라든지 전월세금이면 모든 게 폭등만 시키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면 전부 전세 사기치게. 양육불안, 비정규직 계약직이 무슨 양육휴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출산을 포기하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여자는 3천만 만들어갖고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는 고용 불안이나 인생을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냥 개돼지예요. 지금 이 MZ세대들의 부자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만큼 고용 불안이 많으니까 돈에 미쳐서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지금 폰지 대출 사기 치는 거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 사기꾼들 MZ세대입니다. 배당법이 국회 통과된 것 같아요. 앞으로 배당입니다, 여러분. 뭐 월세와 배당이야. 앞으로 배당 세상이야. 어차피 2030년 전에 다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PBR 좋은 회사로 이제는 선정을 해야 되겠지. 다 이게 내가 그랬잖아. 승계 작업 때문에 가치와 상관없다고. 자본시장법이 바뀌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원래부터 이 새끼들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해주려고 법을 만든 거지. 기업이 실적을 내도
내가 중간에 회사 세워서 처먹고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고 이건 내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이른바 뭐 족볼가에서 헤쳐먹으려고 지금까지 사실은 배당법이 안 바뀐 거죠. 이거 한 20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배당은 어떤 거냐? 주식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 기준이 있고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액이 확정돼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배당 기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배당 기준일이 있어. 근데 얼마가 배당될지를 모르는 거야. 배당 날짜만 있고 현행은. 그러니까 내가 12월이 됐는데 내가 배당금을 몰라. 언제 할 수 있냐? 주주총회가 된 다음에 배당금이 그때 4월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랬어. 이 지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2월에 주주총회가 소집됩니다. 배당 기준이 아니고 주주총회가 소집이 돼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순서가 바뀌는 거지. 요 순서가 요 앞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을 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내가 주주인데 배당금이 결정된 걸 보고 팔지 안 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뭐 SK니 뭐니 돈을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배당금을 모르는 거야. 배당 기준이 있어도.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 왔는데 내가 배당 받을 돈을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미친다란 거지. 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아, 현행하고. 내가 2월 달에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게 돼. 월 초 시작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가지고 배당금 받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긴 주식이 계속 안정적인 거지. 배당금을 모르고 배당금 받을 때하고 배당금을 알고 배당을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배당 주주만 확정을 하고 2월 달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당 금액이 올라가죠. 지금처럼 배당 없을 때는 최소한의 배당을 해도 배당 기준이 있고 이 주주총회 소집되니까 야, 씨발 배당금 이렇게 작다 어리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주주총회는 이 배당금 확정 전에 하니까 주는 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까지 2달 동안 주주들이 배당금이 작으면 배당금이 이제는 확정이 됐잖아요. 가만 있겠냐고. 가만 안 있지 여러분이. 아니 내가 CGV에 투자했는데 올해 4천억 수익이 났대. 옛날 같으면 내가 배당 기준일에 주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를 결정하든 그냥 그 다음 달 돈 들어오니 가만히 참아야 되는데 먼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이 되고 배당 기준일이 4월 달이에요. 다시 봐봐. 배당 기준일이 4월 달 12월에서 4월 달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 할 때 배당금을 먼저 배당 기준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작다, 많다, 작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내년부터인가? 그래서 앞으로 배당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당. 그럼 왜 배당 세상이 열리냐?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당을 안 해주게 되면 무슨 일 있냐? 소비가 없습니다. 배당 구리면 바로 던지는 주가 폭락하는 거지. 이르면 언제?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 안 돼도 내후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정관을 2월 중 개선해서 2024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후년쯤에 되겠죠? 내년이라고 그러는데 시행 시기가 기업 여건에 따른데 내년에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2025년 1월에 하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내년부터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들 찾아서 들어가야지. 배당금이 적게 정관하고 지냈기 그러면 몇 달 동안 해서 이 새끼 해임하자고 얘기해야지. 내년부터 뭐 빠르면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의 기간이 있는 거야? 이런 거 관심 없거든. 1년 기간이 남았습니다. 1년. 알짜배기 먹을 수 있는 기간 1년이 남아있어요. 참고로 재작년 배당 1위는 KTNG. 그러니까 배당 많이 줄 만한 회사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앞으로는 배당이 답인 거죠. 배당만 뭐하냐? 소비가 이게 늘어나면 배당이 많아지면 미국도 그렇지만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은행주도 좋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 결정해야 돼. 은행주 같은 경우에. 왜 지금 나라에서 지금까지 돈을 갚았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 손실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담배, 담배, 주정, 뭐 도박, 커피 이런 게 최고야. 설탕, 커피, 담배 이런 5가지 최고야 그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 있는 세상에서 사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일반 준전쟁보다 생활고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살겠다고. 너무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도시주택보증공사 원금 다 까먹는데, 이게 경기도 깐통 전세 예상 분포도입니다. 어떤 아비규환이 벌어질 거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양시, 부천, 화성, 수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내년부터 경매 물량 대폭발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고양시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다 뻥입니다. 고양시 내년부터 아비규환이에요. 왜? 전세가율 100% 이상 분포도입니다. 사상 최고치 찍는 데가 고양시, 부천, 동탄, 수원입니다. 경기 북부, 경기 남부가 사상 최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들 무제한 경매입니다. 빨간 거는 성남, 광주, 용인은 여기 분당, 여기는 어느 중간 정도. 최악은 고양시, 일산 신도시, 동탄 신도시, 수원, 호매실 지역, 부천, 지옥, 경매 대란 최대 지역. 노후 특별도시 지랄이니 몇 년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 전세 대규모 그냥 전세 대란, 경매 물건 무제한 폭발 지역입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좀 조만간에 나옵니다. 수원, 화성, 부천, 고양 사상 최악의 경매 대란 지역입니다. 인천은 시작했고요. 이제 경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은 뽑지도 않고 있어요. 일부러 화곡동부터 지금 인천 난리지만 이제 앞으로 2차가 남은 게 여기입니다. 동탄, 수원, 고양, 부천. 경기 남부는 이제부터 지옥의 동네입니다. 압류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경매는 본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오려면 이게 나오려고 2023년 8월에 만든 거니까 나오려고 그러면 내후년 소송 끝나고 내후년 초 2025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물량. 그리고 그 다음에 안산입니다. 안산, 성남, 용인, 광주입니다. 지금 공공금융기관이 왜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아비규환인데 사람들이 멀쩡하냐?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견제해준 돈이 12월도 안 됐는데 3분기까지 3.6조입니다. 4조가 넘어가요, 이제는. 공공기관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빚 갚아준 게 10조 원이에요. 나라가 지금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올해만, 통이 아닙니다. 2023년에 영끌들 빚 갚아준 게 10조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들 대신해서 빚 갚아진 게 지금 10조 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폭발합니다. 내후년에 더 폭발.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사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폭발이 아니야? 지금까지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안 터진 거예요. 올해만 10조 원이에요. 내년에 한 15조, 20조 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부실률이 무제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막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금으로. 그리고 기금이 바닥나고 국가 돈으로 지금 기금 자본을 다시 증자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파산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파산. 금융공공 올해만 10조 원입니다. 아직 3분기까지만 10조 원이 아마 15조 가까이 될 겁니다. 올해 꼭 나오면 13개 보증기관이 대입 연재해준 게 지금 10조 원이에요. 3분기까지. 저거는 내년 예산으로 10조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은행 금융기관은 1조 9천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조 원은 나라가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함 못 느끼는 거예요. 망하면 이제 자빠지면 나라가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금 3분기까지만 10조 원입니다. 부천 역전세입니다. 경매 대란 2차 경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핵폭탄입니다. 압류자산 경매에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량은 지금 8족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매 가격은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들이 없어요. 지금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물량은 무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법원이 과연 이걸 지금 행정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되느냐, 좀 위문시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쌓은 물건이, 압류 건수가 아마 IMF보다 더 이번에 주택 압류 경매 건수가 IMF 2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경매 대란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작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민생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인스타에서 나대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나 정신병자가 대다수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부자고 지랄이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니 뭐 하는 사람, 그 사기꾼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자가 어떻고. 대놓고 사기꾼이에요. 이번 경매 대란은 리만은 뛰어넘고 IMF보다 2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택 수량이 늘어났고 그랬지만, 대출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주택 경매 수량이 많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 정도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압류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나라에서 10조 원 갚아줘서 그나마 올해 3분기까지 10조 원 대신 갚아줘서 그나마 연체율 떨어지 막아준 겁니다. 전세 사기 금액이 올해만 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몇 억만 본다고 그러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기금은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보증공사 12월에 50배수에서 70배수 늘리고 자본금도 1.5조 원 수요를 합니다. 자본금을 까먹어서. 사실상 파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더 쓰면 막을 수 있어요. 나라에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보증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증자를 내도 문제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빚은 20, 30대 영끌들이 빚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살자 증가수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 환자보다 자살자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 나가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다 나가라. 기업에서는 다 나가라. 블라인드 글 보니 지금 블라인드 가서 보세요. 민생이나 생활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사고 시작이에요. 지금 뉴스들 기억 뉴스예요. 뉴스 지금 다 통제 들어간 것 같아요. 신화일보 이런 겁니다. 내수 침체 10월부터 본격화됐어요. 지금 10만 개 사장이 폐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10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생활고, 지금 민생 생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 최악입니다. 블라인드 가시거나 지역 신문에만 진실이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지금 내가 그랬죠? 4개월 만에 나홀로 사장이 몇 명이 사라졌어? 지금 자영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도산이나 파산입니다. 나라 언론은 거짓말쟁이에요. 4개월 동안 가게가 10만 개가 폐업했습니다. 개인 10만 개가 폐업했어요, 지금.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안 팔려도 그만 망하는 거고. 제가 원자력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발표났네. 다들 뭐 친환경이니 뭐니 막 그래요. 나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 얘기하는 것도 난 100% 정치를 믿지 않아요. 미국,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까지 2050년까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원전. 우리나라 원전 산업 대박 났습니다. 내가 원전 산업 대박 날 거라 그랬죠. IMF 이후에 최대 파산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나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원전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원전이 폭등하면 세계 핵무기도 폭등합니다. 앞으로 3배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강남 신축 아파트들이 경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쏟아지면 집값 똥값 되는 거죠. 강남이 우한에 전부 경매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가 올라서야 싫어요.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부도예요, 지금. 노예들이 결혼도 출산도 아무도 안 합니다. 애도 안 낳고. 왜? 다 비정규직이거든. 출산 결혼 포기한 이유와 비정규직. 내가 이야기할게. 왜 출산을 포기하는지. 비정규직이라 그래. 공무원 월급이 낮다 그러는데 세종시니 뭐니 공무원 도시 가면 애들만 넘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면 아이들은 낳고 싶지 않다 그래도 서로 낳으려고 막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산율이 왜 낮냐? 계약직 비정규직 참고로 낮은 겁니다. 자, 부동산업이 어느 정도로 침체냐 그러면 직방 중개법인의 50%가 권고사지고요. 직방은 90%가 나가래. 사실 직방이 뭐라고? 90%가 나가래. 상반기에 20%를 내보냈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얘기해 줄게. 부동산 업계가 50%는 그냥 강제로 나가래. 상반기에 20% 내보냈고 지금 거의 대부분 90%가 나가래. 지금 이거 뭐야? 내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다 나가세요. 중개법인 여기 나오네. 중개법 거래절벽 칼바람. 지금 중개법인 80% 권고사직. 90%는 80% 권고사직.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80% 권고사직. 다 나가. 지금 이게 직장 분위기입니다. 상당수. 제가 그 얘기했었죠. 여름 끝난다.
이번 사태 다 나가 사태라고. 다 나가세요. 서초 4달 만에 7억 폭락했다고 뉴스 나오기 시작해요. 경매 무관해. 서울 아파트 경매 급증. 이제 제가 2차 경매 대란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 1차 경매 대란 작년 지방부터 불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와 있어. 1차 경매 대란은 올해 제가 보기에 지방부터 불었기 때문에 올해 한 2, 3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1차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 경매 대란이 올해 들어간 거예요. 지방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언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이면 1차 경매 대란이 끝나고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주택 거래량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폭망해서 경매가 폭등하는 이런 2차 경매 대란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보다는 2차 경매 대란을 계속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정평가액이 1차보다 2차가 훨씬 싸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격을 측정할 수 있고 그때 급매 사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차 경매 대란 한 30% 정도 진행된 겁니다. 지방의 경매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내외 경제 전망이고요. 제목이 내년에 누적되는 리스크 속에서 낮은 단계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 해. 산업정말 서머리로는 2024년 세계경제 비우호적 패러다임이 이제는 이건데 원래 세계경제가 분업화였는데 이제 단절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끝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년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공급망 거시지표, 서프라이즈 등이 계속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처음에 나오는 게 고금리의 시간차 역습. 내년에는 뭐라고요? 고금리 시간차 역습. 이걸 뭐라 그래?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웬간한 것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거죠. 아마 지금 IMF보다 더 많이 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지. 내년에는. 답이 없는 거 그냥 망하는구나. 그냥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이거지. 그러니까 내년은 어떤 해냐? 얘도 망하네? 쟤도 망했어. 다 나가. 왜? 고금리를 못 견뎌서. 연쇄적 도산 계속. 그리고 퇴직금 좀 쓰면 창업 사기꾼들이나 온갖 사기꾼들을 활개치고 비관론 확산되고 시장에. 거기 구조 조정에다가 투자할 때 투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가 최대 폭탄이 되고 이거에 디레버리징이 더더욱 본격화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뭐 정부에서 없어요. 그런 거 앞으로. 유망산업은 무조건 AI, 배터리, 원자력 발전. 제가 얘기했던 원자력 발전 들어가죠?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앞으로 주요한 패러다임이 뭐라고?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2020년대하고 1990년대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 인플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화되면서 분업화되면은 계속 생산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2020년부터 지금 가는 경제 패러다임은 분절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분절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더 비싼 대로 노동력 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상품 소비처라든지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다뤘던 게 2020년 이전하고 다른 게 그 전에는 미국이 캐치업 전략이라는 걸 허용했어요. 그게 뭐냐? 첨단 기술, 원천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거를 응용 기술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했는데 2015년부터 이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시작된 거는 2015년부터죠. 첨단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고 변곡적 기술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 따라왔더니 미국에서 AI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죠. AI. 이 AI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중국 애들이 창의성이 없죠. 다 따라왔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창의성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 기술을 공유해서 가격을 코스트를 낮추는 게 아니고 공유를 거부하고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두 개였던 세계가 하나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다 바뀌어갔던 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대중국에 대해서 공장을 못 짓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생산 국가에서 더 이상 우리 자원을 싼 가격에 팔지 못하겠다고 공동적으로 지금 협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G20하고 세계가 분절화되는 거죠. G20 시장, G7 플러스 브릭스, 권위주의 경쟁,
경제국가, 사회주의,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여기에 브라질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칠레.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부분 확장 초기가 있고 현위치가 실물 부분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이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실물 망하는 쪽으로. 언제부터? 내년부터. 금융 부분은 현위치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실물 부분도 회복이 안 되고 금융 부분은 긴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불황을 뭐라 그래?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부분이 지금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금융이 받쳐줘야 하는데 금융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초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데거든.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치면서 불황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복합 불황이라. 그럼 누가 돈 버냐? 현금으로 지금 배당받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들만 돈을 받는 겁니다. 다 그냥 경제 주체는 뭐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내년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충격이 시작돼 갖고 가는 거를 갖다가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균형점을 찾아가는 건데 못 견디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그래서 내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냐? 국채 전망이 이렇습니다. 4.31, 4.05. 그래서 금리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될 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왜?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비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나라도 우리나라는 죽어나는 거죠. 가계는 더 이상 고금리로 견딜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진 상태로 시장에 내팽개쳐지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서 뭐 뭘 팔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만 늘어나고 사채, 카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소비 여력이 급감하고 소비가 없는 거야 내년에. 그러면 가게만 그러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부도율 폭등하는 거야. 내년에 부도율 폭등입니다.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부작용, 손실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고금리 충격 여파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게는 저축한 것도 뭐 소비할 거 다 현금이 다 말랑한 거고요. 저금리 대출도 만기가 도래해갖고 내년부터 고금리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폭락, 기업 부도율 증가, 금융기관은 이 부도율에 따라서 부실 자산이 폭등. 정부에게는 저금리로 지금까지 찍어냈던 저금리 국채가 만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고금리로 다시 찍어야 될 텐데 나라도 지금 파산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식 보고서 3일 회계록이 내년부터 좆됐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기관들이 국가의 모아낸 전 주체가 뭐야? 현금이 전부 폭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금리가 전부 다 만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금리로 이제는 다 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더 이상 너 같은 애를 신경 쓸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수입하는 다른데 블록화가 돼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국제관계도 안 좋고. 중국 리스크는 소비 급감이 우리가 수출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적자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이제는 회복 단계로 들어서는데 금리가 뭐예요? 금리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금융 부분이 긴축 사항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1% 이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이름이 뭐야? 부정적인 복합 불황. 내년 이름이 뭐라고? 복합 불황이라고. 내년이 최악이라니까 긍정적 요인 최악 국면을 내년부터 통과한다. 부정적 요인 내년이 복합 불황 원년이다. 소비 여력도 없고 장사할 데도 없고 고금리 장기화 여파 폭망. 이름을 뭐라고 그래? 복합 불황. 그러니까 이제 지연됐던 부채 조정도 시장에 가격에 내팽개치게 될 수밖에 없다. 한계차죠. 망하는지 이제는. PF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파탄이 시작된다는 거죠. 기준금리 만약에 여기서 좀이라도 인상하면 환율화 물가에 부담이 되고 추가 인하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빠져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위험 제고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뭘 소비하고 상품을 만들어. 그러면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디리스킹.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최대 수혜주였는데 한국 경제가 이번 공급망 개편의 리스크가 최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대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껴있으니까. 아, 이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리튬 수출 중단해? 그런 식으로 요새 이제는 관세 부추 이런 데보다 아예 공급을 중단해?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전 업종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선 말고는 영업적자 평균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야. 유틸리티 마이너스 87점. 이게 올해 최악 침체였는데 내년부터 좀씩 살아난다는 게 이겁니다. 특히 조선은 449%인데 용접할 사람이 없네. 화학도 살아나고 반도체도 이제는 서서히 살아나고 IT 하이 살아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고금리 충격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망할 때는 다 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AI 반도체 쪽이죠. 제조업 회복으로 화학 수요 점차 개선될 전망이고요. 조선 최대 업황이 예약돼 있고 인터넷 AI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변화되는 채널도 중장기적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동차, 운송, 건설, 은행, 철강은 힘들다 내년에. 그래서 패러다임 윤활 업종은 무조건 생성형 AI 시대, AI 반도체. 그 현대 반도체 알려줬죠. 현대 반도체 요새 주가 많이 올라갔죠. 배터리, 원자력 발전, 스마트 농업, 로봇, 인공지능 배터리 자세히 돼 있으니까 유망 산업 전망도 보시고. 그래서 내년부터 복합 불안이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냐? 자본시장을. 이게 오늘 나온 미국의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가 조작이나 내부 뭐 하면 벌금의 20%, 30%를 내부자한테 돈을 줘요. 포상금을 줘. 얘네도. 리만 이후에. 하도 리만한테 주가 조작한 걸 보고 1년에 그래서 내부 고발로 피해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투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고발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2011년 도입한 도드-프랭크법. 제재 부과금의 10%에서 30%를 줍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이 이걸 알면서 왜 안 할까? 내가 책에도 이거 써놓고 그랬었는데. 리니어시 제도 도입하고 도드-프랭크법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 원래 그전에는 334건밖에 안 됐대, 얘네도. 리만 때. 올해 18,354건이에요. 뭐만 씨발 조작했다 그러면 증거 남겨갖고 전부 다 고발하는 거야. 얘네도 이만큼 주가 조작이 많다고. 한국은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미국이 올해 포상금만 5천억을 넘게 했답니다. 주가 조작하면은. 재벌이 지랄이고 파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최대가 20억입니다. 수천억 먹든 말든 자본시장 위험을 제거하면은 그에 맞는 내부자한테 미국처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주택담보대출자 분들 금리 다음 주부터 또 올린대요. 금리 내린다며 다음 주에 금리 코픽스 금리 지금 4%인가? 또 올랐어요. 또 올린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고정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만 있고 사실은 변동금리 내일부터 또 올린대요. 뒤질 것 같지? 주담대 변동금리. 다잡아놓은 물고기. 언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금융권이 어떤 인간들이냐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변동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주택담보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더 올린대. 그러니까 내일 코픽스 기준금리 0.03% 올라가고 전 금융권 뭐 저기니까 한 0.1%나 0.2% 또 올라가는 거지. 1월 1일부터는 0.3에서 0.5% 스트레스 DSR 금리 또 올라간대. 누구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금리 ARM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야? 변동금리 대출받은 사람. 고정금리는 내리고 있어요. 누구만 죽이는 거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근데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인데 앞에서 선심 쓰면서 20%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80%한테 더 착취하네? 뭐라고? 너는 변동금리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시잖아. 내일부터 금리 올리고 다음 달에 또 스트레스 DSR에 또 금리 올리고 주택담보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만 누구에게?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만. 주택담보대출에 옥죄기를 나섰다. 내년 기준금리가 대출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주택담보대출자. 고정금리는 상관없어. 앞으로 대출 받으려면 금리 제일 쌀 때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겠어요? 고정금리로 받아야겠어요? 장기 대출 받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 DSR 70% 이상 대출 받은 사람이 경매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 몇만 가구일까 지금? 이게 이제 이 가구가 전공매 시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이득 보는 게 고정금리입니다.
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박사박 꽃이 변동금리가 싸요 할 때보다. 이거는 지금 세금하고 관리비 이런 거 빼고 70% 이상이야. 사실상 뭐 이것저것 빼면은 걸어오면은 다 갖다 바치는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300만 가구입니다. 299만 가구. 앞으로 경매 나올 가구가 망해서 경매 나오고 행지옥 그냥 벌면 다 갖다 바쳐 금융권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 몇만 명? 네? 완벽한 노예 생활 죽음으로 사는 인간들 그 가구가 몇만 명? 30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는 300만인데 곱하기 3이니까 3인 가구니까 299만 가구예요. 약 1000만 명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산으로 경매가 나오던 주택이 경매 나오던 다 망해서 나올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지금 극단적인 빈곤에서 대출금 갚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나머지 뭐 40에서 60% 해갖고 뭐 한 300만 가구 있지만 이 70% 이상 대출자는 원금을 못 갚아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원금을 못 갚아. 죽을 때까지. 다 팔아도 원금을 못 갚아요. 그냥 인간 이하로 사는 거예요. 옷만 뻔들하게 입고. 1000만 명이 지금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5 중 하나. 사회에서 부딪히면 3 중 1명. 더 무서운 얘기.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부딪히면 3명 중 하나. 70% 이상 DSR. 그러면 우리가 DSR 평균이 몇 프로일까? 대출자들 DSR 평균이 몇 프로일까? 대출자의 평균 DSR은 40.19고요. 40.199. 다중채무자는 62%. 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낮출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봤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린다고 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내릴 것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바젤3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말하기 그런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 은행은 너에게 족같이 굴 거야. 올리는 건 즉각 내리는 거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내려요. 누구한테? DSR 60% 이상은. 아니, 너 같으면은 내려주겠냐고 돈이 그냥 예대 금리차가 폭발로 벌어지는데 고객님 못 살겠다고요. 아 이번엔 0.1% 내려드렸습니다. 올리는 건 존나 빨리 내리는 거는 해발의 피 언젠가는 바젤3 저주. 왜요? 고객님 6개월 동안 가상금리에 엮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엮여 있습니다. 정기대응 완충자본에 엮여 있어요. 절대 빨리 안 내립니다. 은행은 좋아해요. 오를 때도 좋아하고 내릴 때도 좋아해요. 금융권이 어떤 새끼들이냐 그러면 오늘 일 터졌는데 지금 뭐 불황 최고조라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돈 벌 때는 언제고 아니 생각을 해봐. 여기가 사회주의 공상주의 국가야? 최근까지 돈 벌 때는 좋다가 손실 보면 개지랄이야. 아니 망하든 지랄을 하든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계속 떠들어? 이러다 다 죽는다. 뒤지던지 말던지. 그러면 안 그래요? 이상한 새끼들이야. 10곳 중에 40%가 부도난데. 부도가 나던 지랄을 하도. 아니 그간 돈 많이 벌었잖아. 아니 벌 때는 자기 돈이고 안 벌면 공적장은 메꿔야 된다는 무슨 개소리야.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다 망한다고. 이러다 다 죽는데. 아니 다 뒤지던지 말던지 니네 알아서 해야지.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저거. 마치 지금 지원을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뭘 지원을 해야지 보증공사 해갖고 하면 됐지? 아니 부도가 나든 뭘 하든 정부에서 뭘 해달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 역시 공갈육박을 막 해요. 내년부터 이게 PF 대출이 134조고요. 토지 PF라고 다시 또 20조가 있어요. 한 150조 되는데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시사하는데 난리 날 거야 아마. 아니 왜 뭘 지원을 해줘? 아니 사업하고 돈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야? 미친놈들 같아. 로비를 얼만큼 했는지. 아니 이런 거 수사 들어가려고 검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냐고.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계획경제국가? 내일부터 코픽스가 4%를 찍었습니다. 대출금리 뭐야? 5.5에서 7% 평균 찍는 거지. 아, 나 그래도 많이 안 올라. 에? 당장 내일부터 변동의 주담대 금리가 오르죠? 그렇습니다. 내일 은행 가면은 금리 올라가 있어. 다음 달에 가상금리 또 올린대. 뒤진 거야, 이거. 콕뼈 갖고. 여러분, 저축은행 신용등급 포기한 데가 계속 버텨요. 정부나 다른 데서는 망하지 마라. 계속 버텨라. 이러는데, 저축은행이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축은행이 손을 들고 있어요. 나 부도야! 저축은행. 나 부도라고! 아니, 계속 버텨야지. 나 부도라고. 신용등급 포기. 야! 나 신용등급. 니네 그런 그냥 나 신용등급 포기. 머리가 은행이.
이게 하면 건설사가 이지랄 해갖고 옛날에 리만 때 20조 세금 20조 뜯어왔는데 이 새끼들도 이제 신용도 나 부여 안 받을게 나 망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사태. 이번에 희한한 사태. 저축은행이 망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벌써 두 군데가 나 신용등급 포기할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BBB 주겠다. 나 그냥 포기할래. 지금 건설사 나 그냥 망할래. 만기 연장하고 어떻게 해줄까? 그냥 망할래. 지금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상 처리했다고 지금 벌써 지금 3분기까지 국민 공공기관 지금 다 파산이에요.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자본금이 5.5 작년에 1조 까먹었어요 자본금. 올해 3분기까지 3.6조 까먹었습니다. 5조 원 회사가 4.6조 원을 까먹었어. 지금 공공기관들 지금 보증공사 다 파산입니다. 600조를 보증을 해놨는데 자본금이 없어. 자본금이 없어. 자본금이 없는데 자본금이 5조 5천억 중에 4조 6천억이 날라갔어요. 그런데 안 망해. 부도가 안 나. 자본금이 다 날라가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냐. 자본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이제 8천억밖에 없으니 어떡하냐. 저 지금 전세 대출 사고 쳤어요. 2달만 기다리세요. 3달만 언젠가 나옵니다. 전세 사고 난 거 언제나 2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3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난리예요. 아니 보증공사 바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메꾸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증들이. 자본주의 신용 보증이 사라지면은 자본시장 전체가 연쇄 붕괴합니다. 그 직전이에요 지금. 지금 전세금 반환이 될 것 같지? 그 보증하는데 70배로 확대한대요 지금. 올해 70배 내년에 90배로 확대한대. 미쳤어 지금. 이게 뉴스인데 지금 보증공사들 사실상 다 파산했어요 지금. 그럼 지금 남아있는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아. 회수 비율이 몇 프로는 15%밖에 안 돼요. 전세 보증. 내년부터 PF 터지면 5조 10조씩 터집니다. 지금은 이제 자본금 문제, 다음부터는 보증금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사태가 더더욱 심각한데 보증공사 사람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 알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지금 전세 보증 기준, 전세 보증 듣지 말래. 공시가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금 가입한 지급 거절. 이거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난리냐. 지금은 한 6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얼마? 6개월,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점점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나온 기사고 지금 조용해. 전세금 반환 3개월 기다리라니. 작년부터 신청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사실 뭐 몰려서 그래서 돈이 없어. 사실상 파산이에요, 이거. 이거 조용한 거야.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거죠. 4월 달부터 이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할 건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더하죠. 돈이 없다니까. 그래도 올 초에 뭐 해갖고 메꾸면 내년에 아마 내년이 더 심각할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더 심각할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허그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 믿었는데. 난리야, 지금. 돈이 안 나와. 앞으로 올해 보증사고만 4조 원. 5년 새에 지금 54배 폭증.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지금 감옥 가겠다는데 한 200억 먹고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10년 받던지 몰라. 지금 은행이 지금 스스로 망하겠다고 하질 않나.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야. 팔리지도 않고. 근데 뉴스에 자세히 보도가 안 돼. 내년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때문에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줘. 우리나라 지금 무슨 저주야? 연체율 사상 최저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왜? 문제 있는 거 다 어떻게 써? 만기 연장, 상환유예, 몇 조를? 400조를. 400조 부실 폭탄이 정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 다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왜? 지금 너무너무 연체율 낮아요. 사상 최대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금융권이. 그런데 터진 것만 대의 변제가 10조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계속 ELS니 다 터지고 있지만 그거는 투자한 거고. 지금 다 정상이에요. 400조 부실 폭탄이 정상이야. 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 나라가 그딴 식으로 원리 원칙 없이 땜빵으로 지난 10년이 돌아갔던 그 부실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뭐야? 정상이래. 세계상 다 정상이야. 이자도 못 내요. 상환유예! 괜찮아. 정부에서 보증했대. 그 돈 터진 게 지금 10조 원이에요. 앞으로 400조를 메꿔야 돼. 400조 중에 얼만큼 터질지 몰라. 400조 중에 얼만큼 회수할까?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부실이 지금 터지고 있냐 그러면 이게 학벌 경쟁 사회잖아요. 도덕성이 없는 학벌 경쟁 사회잖아.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그 관료라든지 경제계나 생산활동 인구에 쫙 퍼져 있어요. 뭐라고? 나만 아니면 돼. 학계니 뭐니 어디에 가든 다 똑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 한국 사회의 이 나만 아니면 돼 사태거든요. 정확하게는. 몇 조가 이 지랄했어? 400조. 금융권에서 몇 조? 400조 만기연장. 상환위에 400조 터지는 겁니다. 범죄예요, 지금. 400조. 그리고 저 돌려막기하고 이지랄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한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이제는 분양 가격이 서울 청약 10억 원이 평균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건설회사에서 하고 싶은데 미분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봤을 때 이게 건설 업체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미친 세상에 드디어 아파트가 한 달 사이에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에 50%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지금 50%가 폭락을 했는데 공식 가격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영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기 외곽의 남부는 그냥 아비규환 지금 지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동탄이고 지랄, 봉담이고 그쪽은 그쪽에 20만 가구 아파트는 평택이고 지랄이고 고독이고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따지질 않아. 지금 서울이 중요한 거야. 경기도에 근데 신축 분양이 지금 7억 원대예요. 6억 원, 7억 원대야. 분양가가. 서울이 10억 원대고 평균이. 근데 입주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뭐 그런 건데 대출을 60에서 80%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주택을 구입하면 20, 30대가 주택을 구입하면은 미래소득을 따져서 60에서 80%까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금 50%가 폭락을 했대. 엄마 아빠가 신혼이라고 전세금 3억, 자기들이 모은 돈 1억 해갖고 4억 모아서 7억 아파트,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4억이래.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지?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했었죠, 옛날에. 내 돈 4억 갖고 둘이 부부끼리 부모 전세금이 오간에 4억을 대출을 받아서 8억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4억이 됐대. 이게 지금 영끌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올라간다는 얘기만 2억, 3억 올라간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4억 원에서 8억짜리를 4억 원 대출 받고 내 돈 4억 원을 샀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근데 분양도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양이 지금 12억 원이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분양이 지금 12억에 이루어졌어, 서울에. 13억. 지금 실제 마이너스 피가 2억에서 3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 서울 지금 마피 대란인데, 이거를 겪어보지 못해서 지금 패닉이에요. 거의 뭐, 한강대교 지금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규모 한강대교다. 신혼특공이라고 12억짜리를 청약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피가 3억이나 5억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돈 3억 원에서 4억 원은 지금 건설사, 청약하고 뭐하는 중간 납입금은 부담이 됐어요. 납부를 했다고. 나머지 8억만 대출이 된대. 그런데 마피가 3억 원 떴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가정에는? 구주택도 지금 4억 원이 지금 날라갔는데 원래 산 가격에서 지금 마피도 2억 원, 3억 원씩이야. 지금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다 쉬쉬쉬하고 있어요. 지금 경쟁률 수백 대 1인데가 수천만 원에 수억 원씩 지금 마피가 창궐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피 1.5억 원, 지금 2억 원, 3억 원, 그러니까 10억짜리는 한 1억 원, 12억짜리는 2, 3억 원씩 마피야. 작년부터는 5천만 원인데 올해는 1억, 2억, 3억씩입니다. 마피가. 강남 아파트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 11억 원이지 마피가 벌써 지금 마피가 그러니까 3, 4억 원씩 기본 지금 마피가 5천만 원이에요. 여기 봤을 때 이게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이 상태를 힘들다고 얘기를 해. 내 입에서 더 무서운 현실을 얘기해 줄까? 더 무서운 현실. 뭐 은행에서 뭐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내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 옛날에도 다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게 무서운 일인지 알아? 여러분 조상이 내가 그랬어요. 계속 이번 사태 조상이 놓은 거라고. 거기 와서 뭐 200충이 저한테 와서 400충이니 가난한 거지. 유튜브가 막 부자가 되면 막 시청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거야. 모 프로하고 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 알겠죠. 그 프로 봤던 놈들은 지금 다 가난하고 거지들 됐어요. 저는 내 시청자들이 부자 되기 바라는 방송이야. 마피가 지금 2억 3억씩이야. 그런데도 아무도 안 사. 청약도 다 포기.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내년이면 나아진대. 언론에서 내년이면 나아진대. 진실을 알려줄게. 이 상태로 4, 5년 가. 그래서
집단 자살각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 이 상태 우울증이 4, 5년 간다고, 네 황금 인생기에. 입주도 강제로 해야 되고. 더 무서운 거. 마피액보다 더 많이 건설사에서 악성 미분양은 할인 분양합니다. 3, 4년 후에. 너 입주할 때 할인 분양해. 몇 프로? 20%에서 40%. 몇 년가? 마피 대란이 몇 년가? 최하 3, 4년, 4, 5년 갑니다. 이 상태로 4, 5년 가. 다들 제가 그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안 겪어봤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래. 금리가 싸지고. 금리가 싸지든 지랄이든 한번 꺾인 거는 4, 5년 가. 여러분 봤을 때 내년에 회복될 것 같아? 아니면 더 족같은 환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강제로 분양가가 지금의 4, 50% 폭락을 하는 거야. 분양해도 안 되니까 10억대 분양 뭐해? 5억대 분양하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4, 5억대 서울에. 이게 시작이지. 지금 다른 유튜버분들 몇 분 얘기를 봤는데, 방송 왔는데,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래. 각종 연구소하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새끼야, 그렇게, 네가 그런 식으로 새끼야,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하니까, 이 새끼야, 네 시청자에 다 많은 거야. 4, 5년간 마피대랑. 제가 이자만 내고 3, 4년 못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생하고 견디면 성공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고생하고 잘못 판에 들어가면, 네 가족들과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주택구입 부담지수 보면 나와요. 그거하고 다 상관 다 똑같아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것만 보면 된다. 딱 나오면 언제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에 꺾였습니다. 2차로. 이게 지금 2차 그때 똑같은 건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몇 년가? 이게 몇 년가? 요거예요. 요거 기간 동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부터 몇 년인데 요 기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기간 동안 감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120을 기준으로. 특히 최악이 언제야? 요거 언제부터야? 2013년부터 똑같아. 1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까지 4, 5년 동안 다시 살아날 거야. 지랄한다고. 지금 역사상 사상 최대의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사상 최대의 거품이 꺾인 거예요. 이게 언제인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년 가까이 마피아. 그러니까 올해부터 4년이니까 2023년, 4년, 5년, 6년까지는 뒤졌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3, 4년 동안 마피아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야. 팔리지도 않고 내놔도 금매로 해도 안 나가고 이자 나가고 내 돈 엄마 아빠가 줬던 전세 내 돈 4억 원은 공중에 훅 빚만 8억 이거를 견디 못하는 거야. 빚만 뭐 8억 부채만 8억 없는 거 내 돈 땡전 한 푼 거지 새끼 부채만 8억 그 다음부터 다시 나와줘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똑같아. 이제는 줄 세우기 알바 세우고 언제까지 2026년까지는 죽었다 생각을 해야 돼. 지금 1차로 꺾인 거야. 지금 여기 진실을 얘기하는 거 1차로 꺾인 거야. 이제 요거로 가는 거야. 요거로 좀만 있어. 요거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꺾인 다음에 이제는 구입하기 시작하면 돼요. 지금 꺾였어 안 꺾였어? 꺾였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년까지 되면 여기까지 꺾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는 거야. 뭐만 보면 돼? 서울 기준 주택구입 부담지수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이게 진실이라고 이거 사상 최대 대한민국 건국사상 사상 최대 주택 거품이었다고. 지금 165예요. 좀 있으면 내년 되면 120까지 떨어집니다. 120 이하부터는 그 다음부터 쇼핑한다. 4, 5년 동안 구매하면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이거 보고 하면 다 돼. 이렇게 알면 존나 간단한 거야. 모르는 새끼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안 믿어도 돼. 그러나 근거와 이론적 배경으로 해야 돼. 이거 무슨 통계인데? DSR.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 지옥에 가면 누군가 한두 명은 천국으로 가는 거. 이 균형점이 그럴수록 내려갈수록 계속 균형점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이거를 아름다운 미적분 곡선이 되는 거지. 역사상 사상 최대의 1991년 도쿄, 2021년 서울이 동일한 거였죠. 동일한 사태였던 겁니다. 이때 재건축도 괜찮은 거 있으면 매입해도 돼. 빌라. 너무 폭락하면. 이때 사는 거야. 다 바닥이 보였을 때 재건축하는 것도 사면 돼. 여기는 진짜 괜찮다. 너무 인기 있었는데. 매몰 비용이고 재건축한다고 압류하고 막 난리 나고 그러면 3분의 1값, 4분의 1값까지 폭락합니다. 그때 사면 돼. 용산도 저번에 7천만 원이었어. 용산 재건축 무너진다. 지금 그거 25억 합니다. 재건축 막 그거 있잖아. 핵심 지역 노른자이 막
사도 돼, 빌라. 용산 그때 7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어. 근데 사도 돼. 4분의 1가, 5분의 1가 폭락하고, 거기 뭐 임원들 막 소송 난리치고 그러면, 미친 척하고 그때 사는 거야, 똥값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경기 활성화한다 무슨 지랄을 하고 있냐? 이거 앞으로 재건축이 대단히 할 텐데,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한답니다. 멀쩡한 주택을 뭐라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다음 달부터 가능하답니다. 누가 사는데? 아니, 평균 분양가 10억 원이 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우리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인간들 같아요?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냥 30년만 주택 30년만 넘으면 다 전체 재건축 가능. 안전진단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 지방 붕괴야, 이거는. 30년 된 게 노후주택인가요? 이런 걸 포퓰리즘한 겁니다. 국가 망하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걸 예산하고 뭐든지 전부 다 건축에 몰빵하는 인간들. 분양을 누가 받아, 앞으로. 전부 전 국민이 금융노예가 돼야 되는. 집 사면 부자 된다는 유튜버 사기꾼들만 창고라는 나라.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전 재건축 사는 거 찬성이라니까?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까지 떨어진다니까, 빌라 이런 거? 그때 그냥 공짜로 주스면 되는 거예요. 용산처럼. 그리고 재건축 얘기 나면 보통 10년, 20년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건설사가 이제 손을 안 대요. 다 마이너스라고 평균 10억에 누가 분양을 받냐고. 다음 달부터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총선 전에 가능하답니다. 지금 주택들이 50층 이상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좀 압구정 재건축 50층이 1만 가구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지금 음마도 75층 1만 가구에서 지금 20만 가구가 50층 이상으로 건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50층 이상. 이게 지금 일기 신도시도 노후 계획도시라면 50층 이상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고 학교에 가서도 지금 흥분돼 있는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50층 이상. 뭐 안막 이런 거 빼고 분양가 문제입니다. 분양가. 이 분양가가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다 필요 없고 분양 가격. 50층 이상 사실은 저도 초고층에 좀 사는데 50층 이상의 화재 이런 게 아니고 분양 가격. 분양 가격이 만약에 싸다 그러면 초고층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25층 이상 들어가잖아요. 25층 이상 짓기 시작하면 건축 자재, 건설 방식 그리고 그 철근, 시멘트까지 다 다릅니다. 25층 이하 시멘트하고 2배가 아니고 3.5배예요. 건축 비용이 25층에서 50층 이상 짓게 되면 3.5배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25층 건설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25층 120m, 130m 기준으로가 제일 좋아요. 100m 기준으로. 그 이상 가면 일단 올라가는데 소방층이라는 게 일단 있어요. 요 중간에 소방층. 이 이상은 철근 두께나 자재 두께가 무조건 뭐 2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인장 강도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을 해요. 대피하는 층이 따로 있어요. 대피층이. 초고층은 한 층을 비워둬요. 피나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25층까지는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25층, 35층 되면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50층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 그렇다고 주거 면적이 늘어나요. 주거 면적은 늘어나요. 25층 되면 피난구 하나가 늘어납니다. 피난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 면적이 엄청 커요. 피난구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도 초고층 엘리베이터는 5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게 청약을 엄청나게 할 텐데 이건 능력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저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인내심을 갖고 있으시면 만약에 뭐 압구정이든 뭐든 지금 일기 신도시고 나중에 이 초고층에 대해서 막 재건축이 엄청나게 되고 돈이 뛰고 이럴 텐데 그건 알고 계세요. 청약돼서 프리미엄 얻는 게 문제 아니고 만약에 청약되고 직접 분양 가격에 들어가면 이 분양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구정 지금 아파트가 거래 가격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짓는데 아파트만 짓는 재료비만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100억 주고 아파트를 누가 들어가? 만세대에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하나 거래 가격이 100억이에요. 이게 지금 만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쳤냐 그러면
그러면 음아파트도 한 75억 하겠죠. 75층으로. 근데 몇 세대야? 이거 12,000세대입니다.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이거를, 여러분 만약에 압구정동에 프리미엄 20억 남는다, 50억 남는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다, 거래가게 있으면은, 유튜버들이 이걸 하겠죠. 선전선동을 하겠지. 왜? 처음부터 이 새끼는 사기꾼 새끼들이었으니까. 개새끼들이고. 이 새끼들이 선전선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청약만 해서 저는 청약만 하고 지금 프리미엄 20억 벌었어요, 50억 벌었어요. 이 지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이 개새끼들은.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거를 못 팔아먹었을 때,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이걸 못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 지금 폭락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야? 압구정 아파트 12월에 만 세대 중에서 100억짜리가 한 채도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한 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기쳐갖고 거래했나고 막 부자 했나고 했는데, 거래가 지금처럼 한 군데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올랐다고만 생각을 하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일반인은 판매 가능하다는 생각을 주입하는 자체가 유튜버들이 개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파트 시장인데 저게 150억까지 간대요. 압구정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0억인데 150억을 찍는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은 사기꾼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0억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1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희소하냐? 이거잖아. 희소하냐? 자리가 여기보다 좀 있으면 또 구이동 쪽에 또 생깁니다. 아니 음마도 또 생겨. 청담에도 또 생겨. 지금 이게 탐욕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산하기엔 100억이다, 75억이다 거래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초고층 1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 시그니엘. 사기꾼들의 성지화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120억 아파트에 사는데, 월세 살면서 인증샷. 그러니까 효율은 없어. 초고층을 짓게 되면은 멋있을 뿐이지 효율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비가 2배 이상 들어가니까. 이렇게 허니엘 구조로 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인장 강도라든지 콘크리트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만 가구가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25층 이하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면적이 많이 나오고 공용 공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건축물 자체가 틀립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철근 빼먹고 그러면 재앙되는 거예요. 콘크리트도 일반 콘크리트 쓰면 안 돼요. 왜? 무너져요. 지금 이게 노후계획도시론이 지금 국힘당에서 탐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게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분양가격 산정, 기술적인 검토 내가 다 찾아왔는데, 이게 이 미친놈들이라는 게, 이게 공기업이라든지 관련된 국토부, 공기업, 정치인분들이 정말 개새끼인 게 여기에 금융 관련자까지. 기술적 검토나 분양가 검토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병, 우리나라 지금 있는 건설업계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광신 집단입니다. 정신병 광신 집단이에요. 아니 문제가 초고층 아파트 그렇다고 나쁘냐? 좋습니다. 살아가는 거 전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아니 고층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받고 그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와갖고 저한테 오해를 할 거예요. 떠드는 대로 그렇게 될 거냐? 100억, 120억.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층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대형 평수,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분양 가격, 판매 가격인데 내가 볼 때는 20억 이하는 아무리 노후계획도시도 20억 이하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현혹을 엄청나게 시킬 텐데, 특히 유튜버 새끼들이 개새끼인데, 사기꾼 새끼들인데, 지금 주식 유튜버들하고 똑같아요. 프로 유튜버라고 얘기할게요. 기득권 이해 사기꾼, 그 업계 기득권들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유튜버들도 그러는데, 기업 후원이나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면 돈을, 지금 부동산 유튜버 중에 최고점 찍은 사람이 1년 매출을 150억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50억. 유튜버에서 나하고 조회수 비슷하게 나오는데 150억을 쭉 찍었대. 그럼 뭐예요? 빌라를 팔아먹든 땅을 팔아먹든 뭘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지분의 뽀찌를 먹었다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나락에 보냈는데도, 압구정성 서울이 100억이야. 그러면 노후계획도시를 일산하고 분당은 얼마겠어요? 30억에서 40억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5억, 10억이 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짓다가
제가 볼 때 이걸 짓다가 완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완공. 내가 재밌는 얘기. 이게 이 건축비를 감당하고 완공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완공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아파트가 됐는데 그걸 다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겠냐고. 이 건설비를 은행에 대출받아 건설이 가능하겠냐고. 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공한다면 내가 볼 때 문제 몇 년 이게 돈 때문에 지금 25층 이하의 우리나라 최대 재건축. 그것도 지금 재건축이 싸움하고 지금 10년이 갔습니다. 건설 들어간 다음에 건축비 올린다고 건축비 40% 올렸잖아요. 둔촌 주공이 3억씩 더 들어갔습니다. 건축비만. 8억에 분양이 됐는데 3억씩 더 들어갔어요. 추가 요구한 게 3억이야. 11억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게 20억이 18억이나 20억에 분양이 될 텐데 재건축인데 추가로 5억 10억 더 요구를 안 하겠냐고. 다시 말씀해. 둔촌도 더 이상 요구 안 한다고 3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25층 이하인데. 그러면 50층 이상 재건축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더 요구할 것 같아. 20억에 분양한다. 그것도 뭐 분당이나 일산에 20억에 분양한다. 추가 분담금을 얼마 더 요구할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완공이 될까요? 둔촌이 25층 이하인데 몇 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수요가 있겠냐. 그리고 완공이 되겠냐. 추가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더 추가 분담이 들어갈 거냐. 라고 했을 때 능력이 되시겠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살기 되게 좋습니다. 주택에서 사는 자체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왜? 초고층 밑에 일단은 도서관, 뭐 공공시설 이런 게 전부 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주민 무료 사우나, 헬스장, 뭐 커피숍, 식당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공원 전부 다 있고 최고인데 공공시설. 문제는 완공이 되겠냐? 추가 분담을 누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분담을 할 수 있겠냐? 세 번째, 이 많은 20만 가구를 누가 청약할 수 있겠냐? 20억짜리, 30억짜리를. 둔촌 지공도 7년 걸렸는데 몇 년 걸리겠냐 이거. 그리고 완공이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공사비 자체, 분양가나 공사비 자체가 25층 이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추가를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추가 공사비가 보통 아무리 거지 같은 데도 1억 원에서 좋은 데는 10억 원까지 요구하는데 초고층은 얼마를 더 요구할지 모른다는 거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거의 제한급이에요. 초고층이라. 지금 강남 아파트 초고층인데 거래 한 건 없거든요. 100억짜리. 거기 얘기가 그거예요. 너 미쳤냐? 이거 200억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지금 강남 아파트 저주인데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30억인데 너 미쳤냐? 100억짜리 아파트가 만세대래. 10조 호동이요.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미쳤냐? 거기 말고도 지금 새로 하는데 많은데 양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